최근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신생아 대출 정책을 보시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새로운 수요자가 시장에 등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를 낳은 무주택자, 특히 신용 여건이 우수한 30대가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게 되면 그 돈으로 집값을 버티고 유지하려는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대출이 쏟아지면서 집값이 올랐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집값은 계속 오르리라라는 기대를 하셨겠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한계와 우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의 집값 상승이 실질적인 소득 증가나 자산의 확대보다는 대출을 통한 유효 수요 덕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대출의 레버리지 효과가 과도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대와 40대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렸지만 동시에 그들이 지니게 된 부채 부담은 앞으로의 가격 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집값이 하락할 경우 이미 대출에 묶여있는 그분들은 단순한 가격 하락 이상의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이는 내수 침체와 소비 여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는 양극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집을 살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생아 대출로 인해 대출 여력이 좋은 30대가 먼저 시장에 진입하면서 집값을 견인했지만 그 반대편에는 신용 여건이 부족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출이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유효 수요가 한계에 다다르고 결국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집을 단순한 거주용 재산이 아니라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팽배해진 것도 문제입니다. 강남 상구와 같이 고가의 아파트는 월세 수익률이 겨우 1.5% 정도에 머무르고 실질적인 임대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집값이 오르기만을 기대하며 보유하지만 만약 집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들은 빚을 갚기 위해 서둘러 매도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도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구매력이 부족하다면 집값 하락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넘어서 한국 경제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 상승을 단기적인 현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대출을 통한 과도한 레버리지 그리고 세대 간 부의 불평등 문제와 맞물려 장기적인 경제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30에서 40대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상황에서 만약 이들이 더 이상 대출을 통해 추가적인 구매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집값을 받쳐줄 새로운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 이는 부동산 가격의 조정 국면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거래 건수나 가격 상승률이 아니라 거래량과 유효 수요의 변화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대출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는 매도 물량이 증가하더라도 그것을 흡수할 만한 구매력이 부족해져 가격 하락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나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 과도한 부채 부담과 투자 수요의 급증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신생아 대출 정책을 비롯한 최근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은 단기적인 수요를 자극해 집값 상승을 이끌었으나 그 배후에는 이미 대출에 의한 과도한 레버리지와 실질 구매력의 한계가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집값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대출을 통한 유효 수요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 증가와 안정적인 재정 상태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집값 상승은 언젠가는 큰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